제21대 국회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국회,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다짐하고는 있습니다만 협치의 첫 시험대인 원구성 협상을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에서 탈바꿈해서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국회의원, 박민식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1대 국회 이제 4년간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원구성 협상이 이 초반에는 가장 쟁점인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이제 시작 전부터 굉장히 좀 치열하게 기싸움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전혀 접점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내대표들 간에 지난 28일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에 사흘 연속 이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조성이 됐었는데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인데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네, 아마 이제 그동안의 그 논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로 18대 국회에서는 153석을 얻은 한나라당이 모든 의석을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또 이번에는 또 윤호중 사무총장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일할 수 있도록 정권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막 했고, 18대 국회에서는 야당은 그때 또 노영민 현재 비서실장이 강하게 야권의 힘을 실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왔기 때문에 사실은 두 기싸움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라 그런 것은 다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 팽팽한 국회, 지금 현재 정부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김태년 의원처럼 이제 일정을 만들어 가자, 일정 법대로 하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예. 6월 5일 국회가 개원을 하고 3일 내에 상임위원장을 뽑고 상임위원장 본회의장에서 선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표대기를 하면 전체를 다 갖고 오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도 만나고 또 광주도 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국민적으로 보면 나이스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일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는 예결위 법사위에 두 개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쵸. 제 생각에는 예결위는 사실은 코로나 전국하에서 물론 3차 말하자면 추경안에 대한 논란은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야당이 가져가더라도 사실은 큰 틀에서 협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사위에 대한 누가 가져갈 것이냐의 기싸움으로 모아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21대 국회가 온 국민의 그 어떤 기대 또 여망을 받고 출발하는 마당인데 아니 지금 여당의 그 행태를 저는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이 부자가 가난한 집 세간살이까지 다 차지한다라고 합니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방송에도 나왔지만은 개구리가 올챙이실을 모른다 이런 사실 비아냥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과욕을 부리려고 하는지 이것은 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과거에는 미국식으로 승자 독식 체제를 하다가 13대 국회 때부터 그러니까 벌써 한 25년, 30년 전부터 수립되어 온 확립되어 온 관행이에요. 관행이라는 것은 의회에서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 다 차지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그냥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지. 예. 그렇게 과욕 부리면 안 되죠.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도 18대 때는 거대 여당이 전석을 그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해왔던 상황인지라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의 잘잘못 이런 것들을 따지기에는 서로가 지금 다 일정 부분 좀 책임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21대 국회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법에 따라서 6월 5일에 본회의를 열겠다. 국회의장단 선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통합당이 의장단을 먼저 선출을 해버리고 나면 상임위원장도 의장단의 의장단 스스로 뭔가 이제 배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의장단 선출도 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차피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지난 국회에도 어차피 2주 정도가 늦게 지각 출발을 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도 말은 이제 시간을 그대로 지키자고 하지만
그 1, 2주 안에 협상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내적인 어떤 문화가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미 이제 국회의장은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 형식적 요건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국회의장을 뽑고 나면 사실은 초읽기에 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큰 틀에서 말하자면 상임위원장 선출과 의장 선출이 결과적으로 3일 상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시간을 가지고 여야가 겉으로는 뭐 언론에 대해서는 기싸움을 하고 원칙 논제 공격을 하더라도 주말을 반납하고라도 여야가 어렵사리 뭐 어쨌든 큰 틀에서 17, 11개, 7개라는 기준에서 주고받기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동안의 국회도 뭐 그러한 어떤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진짜 일하는 국회를 하려면 그러한 큰 틀 속에서도 일정을 좀 좁힐 수 있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여당 속에서 한 발 또 양보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속 깊은 토론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6월 5일 본회의 여는 건 일정 부분 아직은 그런 선포를 하는 것은 협상용인 것이고 아직은 6월 5일이 좀 지나더라도 협상을 해가면서 나중에 본회의를 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그렇게 건가요?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뭐 딜레이를 전제로 여야가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마지노선은 어쨌든 6월 5일 날 국회를 개원한다는 입장은 개원식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입장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그 연동해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두 개 다가 며칠 상관에 좀 딜레이 되더라도 깔끔하게 뭐 최소한 6월 뭐 10일 전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 예. 앞서서 이제 김형주 의원께서는 법사위와 예결위 두 가지 중에서도 민주당이 예결위는 그래도 양보를 할 수 있겠지만 법사위는 아마 놓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뭐 저희 전망일 수도 있고 예. 또 희망일 수도 있는데 이번 원구상 협상은 지금은 뭐 서로 전략적으로 또 전술적으로 서로 이제 좀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잘 될 것이다. 왜 그런 거 하면은 잘 된다는 게 어떤 의미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의장단은 이미 구성이 사실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단 구성은 뭐 그것까지 우리 조영 원내대표가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그러면 여당도 상임위원장 배분은 기존의 그런 관행을 지킬 것이다. 예, 왜 그런가 합의하에 하면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왜 그렇게 전망하냐 하면은 예. 지금 막 21대 국회가 출발하는 그 역사적인 시점이 기존의 다른 그 20대나 19대, 18대와 좀 다르다. 뭐냐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국난 극복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여든 야든 국민적 책무감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또 그러니까요. 입법부로서 예. 최소한의 그것은 책무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상임위원장 이런 거 가지고 티격태격하면은 이것은 국민들이 볼 때 자리 다툼한다. 국회의원 뭐하냐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합의가 잘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법사위와 예결위를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왜 야당 몫으로 기존에 관행이 되어 있냐 하면은 결국 국회에서 가장 큰 역할은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을 만들고 또 국가 세금, 국민 세금을 어떻게 이제 쓰느냐, 확정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만큼은 함부로 힘이 있다고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진짜 여당, 야당이 머리를 맞대어서 꼼꼼히 살펴보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사위와 예결위는 기존의 13대부터 야당이 소수파지만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결위를 여당이 가지고 있을 때도 그래도 있었거든요. 법사위는 야당이 또 많이 가지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최근에는 있어서는 근데 또 뭐- 배분이 되기도 했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예결위든 법사위든 특히 법사위는 뭐 계속 왔었고 그러니까 그런 기존의 관행을 지금 슈퍼 여당이 뭐 사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렇게 옹색하게 저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와 예결위 모두 야당에게 주는
방향으로 잘 좀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6차 비상경제회의 소집해서 3차 추경안과 관련된 편성을 논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 원구성 협상과는 상관없이 이 부분을 이제 국회에 이제 올린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아무래도 이 3차 추경과 관련된 부분을 국회에 좀 통과를 시켜달라라는 좀 압박 차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6월 안에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글쎄 이제 다 이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원구성에 개입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고요. 그거는 여야의 몫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특임장관, 정무장관 신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무장관이 있다면 훨씬 야당과의 호흡이라든지 전용 창구를 하나 만들면서 3차 추경에 대한 논의를 직접적으로 야당과 조율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물론 그 선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장관직 신설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말하자면 뭐 요직법에 대한 어떤 법 개정에 그거를 안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런 소통을 하면서 뭐 강기정 수석이 하겠죠. 소통을 하면서 3차 추경에 대한 협조 그런 부분에 대한 답으로서의 얘기를 말하자면 상임위원회 구성 요건을 정무의 어떤 강기정 수석이나 노영민 비서실장이 역할을 하면서 조금 더 원구성도 원활해지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제가 의원님께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앞서 제가 몇 가지 좀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 이외에도 좀 주목됐던 이야기가 야당 입장에서 좀 있으셨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제 아까 그 3차 추경 문제하고 또 책임 있는 그런 국회 이런 걸 뭐 강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이제 원구성 협상 이것을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김태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당내 사정도 있기 때문에 또 언론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정말 말로만 여야 상생의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런 차원에서라면은 반드시 기존의 관행을 지키는 것이 첫 단추를 잘 꿰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낙연 위원장. 지금 당권에 도전을 하는 건 거의 뭐 사실상 네. 공식화된 상황이고 이 와중에 김부겸 전 의원도 당권에 도전을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낙연 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실제로 보면 큰 영향에 미친다고 보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내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김부겸 의원이 지니고 있는 그동안의 대선 후보로서의 말한 잠재적인 능력들이 있고 또 영남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한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큰 틀에 있어서 이낙연 총리가 갖고 있는 대세론적인 측면들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이낙연 후보 위원장이 이제 대선에 말하자면 그 당 대회 선거에 나옴으로 인해서 다른 후보들이 말하자면 소신을 접는 그런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큰 틀의 판을 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은 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김두관이라든지 홍영표라든지 우원식이라든지 말하자면 김부겸 이런 분들이 다수 나와주는 것이 결과를 떠나서 당에 이롭다고 생각하고요. 또 좀 더 역동성 있는 전당대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당에 이롭다라는 건 어느 정도 좀 흥행 효과 차원에서 필요하시다는 이제 말씀.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7개월짜리 당 대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쵸. 당이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라가 예. 전체적인 제도적 구성이 이제 당권 말하면 대권 분할을 분리, 한다라고 예. 하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당내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가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그럼 듭니다. 관련해서 바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순수 지도 체제로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최고위원 임기 2년은 그대로 좀 보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좀 변화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한다라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사실 알다시피
최고위원회 위원이든 당대표든 한번 나가면 실제로 말하자면 그 총선은 말하자면 돈을 1억 5천 정도로 쓰면 다 거의 한 90% 가까이를 다 보전을 받지 않습니까? 당내 선거는 100% 다 자기가 보전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선거 구역이 대통령 선거하고 똑같거든요. 예. 어떤 부정을 하고 뭐 누구의 나쁜 어떤 뭐 봉투를 주고 그런 것이 일체 없더라도 최하 5억, 10억 정도가 그냥 전국을 돌면서 다니면서 예. 또 한번 이제 당대표 출마하는 순간 1억의 공탁금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당대표가 아닌 최고위원회 나간 분들이 말하자면 5억이라나 이런 어떤 젊은 사람들이 돈을 쓰고 난 다음에 7개월을 한다? 그 굉장히 그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말하자면 가성비라 할까요? 예.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그야말로 어떤 나머지 체제는 그대로 두고 현재 최고위원회 차석이 예를 들면 다음번 당대표를 승계한다든지 제도적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대표가 만약에 대권 도전을 했을 경우에 예. 차석이 말하자면 뭐 위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말하자면 당대표에 나갔던 두 번째 분이 올라가는 그 어떤 보안 규정들이 둠으로써 조금 너무 지나치게 7개월마다 다 전당대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비용이 아닌가. 근데 이게 당권 도전이 지금 대권을 위한 발판으로 좀 해석이 되는 문제가 지금 상황에선 좀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지도 체제에 대한 개편이나 이런 논의까지 이루어지면 너무 지나치게 일부 의원을 위해서 당헌 당규까지도 좀 개정이 되는 근데 개헌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대권을 위해서 당권을 가지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 정치권에서는. 예. 처음부터 나는 당권만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시계열적으로 시기가 너무 보면 짧아서요. 짧아서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어떤 경우는 이제 같이 했다가 분리했다가 이런 부분. 왜냐하면 같이 했을 경우에 전체 모든 권한을 그 당대표가 다 대권위에서 해왔기 때문에 다른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당대표 선거를 다 나갔다가 대표가 아닌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자연스럽게 두게 했거나 아니면 별도의 선거를 했거나 간에 그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정치 문화라고 인정하고 그게 따른 어떤 당 내에서의 문화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민주당 이런 전당대회 관련해서 체제 개편 움직임 나오고 있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부분에 좀 뭐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세요? 지금 뭐 망한 집안이 저희 그 정비하고 또 고민하는 것도 사실 참 힘든데 민주당까지 저희들이 뭐 걱정할 건 아니고 다만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의원님께는 통합당 관련 이야기를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김종인 비대위가 이제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뭐 가치, 노선, 정강,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격적인, 파괴적인 혁신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고 있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이제 물론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최근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전국 원외위원장을 앞에 두고 이제 강연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물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는 진보, 뭐 보수, 중도 이런 용어도 쓰지 말자. 무슨 필요가 있나? 또 기존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당황하지 마라. 상당히 이제 그렇죠. 그런 표현을 했죠. 예.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무상급식 이런 이제 과거에 저희 쪽에서는 이제 포퓰리즘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우리 보수 정당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런 발언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과거 우리가 대선, 지방선거 또 총선 사전 사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아픈 기억 그리고 지금과 미래를 보면 지금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른바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정당이라고 하면은 그 존재의 이유가 정권 획득입니다. 그 선거마다 참패하면 이유가 없는 거죠. 과거에 영국의 보수당이 200년을 그 견지해온 이유는 특정한 어떤 정체성 또 노선 한번 해볼 만하냐 못하냐 이게 없으면 정치 현실상
국민들이 지지 또는 따라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대위원장 예, 이 질문 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 5달 만에 다시 광주를 찾았습니다. 어제 5.18 국립민주묘지를 참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모습과는 좀 상대적으로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좀 네.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하시나요? 사실 이번에도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뭐 광주 재판에 출석 안 하는 부분으로 계속 그런 입장을 고소해 온 게 비하면 상당히 상반된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막 그와 같은 뭐 노력은 사실은 진정성 있는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고 뭐 그걸 갖다 굳이 뭐 의도를 뭐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한 어떤 방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 그냥 순수하게 본인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본인의 개인에 따라서 진지하게 광주 시민들이나 혹은 그 당시 있던 모든 피해자에게 말하자면 본인이 아니지만 어쨌든 자녀들 통해서라도 용서를 구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서 그냥 어떤 판단 중지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 또 그 이후의 문제 최근에 뭐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미리 나옵니다만은 뭐 어쨌든 그것은 국민들이 이제 판단할 몫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움직임.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또 뭐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신 지금 김홍걸 의원입니까? 예. 그런 분들의 행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우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의 그런 모습은 그야말로 어떤 시대의 아픔 또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모습이고 결과적으로 5.18 정신이 우리 국민 통합의 그런 거로 안착되는데 저는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예. 방금 이제 국립묘지 안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아까 김홍걸 의원이 이제 계속 이야기가 백선엽 장군을 뭐 하면은 친일파 뭐 문패를 만들어야 된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발언이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참 어떻게 보실까 걱정입니다.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보신다라는 당연하죠.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국회의원, 박민식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